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먼저 잠깐 드리자면 저는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제재연구팀과 생산화연구팀에서 약 13년간 근무를 했고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럼 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정 지원 아래 의약품 QBD 제도 도입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의 QBD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QBD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챕터 2에서는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QBD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1, QBD란 Quality by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의약품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QBD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의약품의 3대 필수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저희가 허가 자료를 낼 당시에는 안정성, 유효성, 그리고 세 번째 필수 요소인 품질까지 제형 설계랑 제조 공정에 관한 품질에 대한 이슈들이 다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그 QBD란 사용 기간 동안 의약품의 안정성과 효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장하는 것이 의약품의 3대 요소이자 의약품에 대한 모든 필수 요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단순하게 의약품의 기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스페시피케이션만 유지하는 퀄리티 바이 테스팅, QBT라고 부르죠. QBT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부터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의약품 설계에서부터 소비자한테 전달돼서 사용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QBD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의약품 개발 과정을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형 설계가 들어가고 조성을 선정해서 제조 공정 파트와 대량 생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야지만 의약품이 제조가 될 텐데 우선 먼저 제형 설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형 설계에서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을 하고 주성분의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생물학적 특성 파악을 하고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설정해서 제형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투여 경로, 투여 방법에 대한 설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투여 용량을 5mm나 10mm, 20mm든 여러 가지 투여 용량에 따라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성분과 부영제 간의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통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제형 개발에 대한 주요 인자를 결정을 한 이후에 조성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조성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성분에 대한 규격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API에 대한 입도,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결정형이 무정형이냐 결정형이냐에 따라서 주성분의 규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부영제를 선정할 때 앞에 나왔던 API하고 부영제의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부영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R&D 자료에 낼 수 있는 원약 분량, 원료약품 및 분량을 결정하게 되고 제조 방법을 확립을 해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 간이적으로 안정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용출 평가와 PK 평가, 인비트로, 인비보 평가를 통해서 조성 선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 제조 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먼저 선정을 하고 제조 설비 선정을 통해서 제조 공정 각 단계별 스페시피케이션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공정 위험 요소 설정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를 확립을 하고 제조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확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확립된 제조 공정을 가지고 제조 분석에 대한 기술 이전을 공장에다가 넘기게 됩니다. 그 이후 대량 생산에 대한 배지 사이즈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IBC에 들어갈 수 있는 양에 따라서
배지 사이즈를 선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제조 설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 그 다음에 PQ 배지에 대한 제조, 그 다음에 평가가 들어가게 되고, 이후 위험도 확인이랑 위험도 재설정을 통해서 이 공장 시스템 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랑 클리닝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 배지가 실제적으로 론칭이 될 수 있는 데까지 확립을 하게 되는데, 이 일련적인 R&D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제형 설계, 그 다음에 조성 선정, 제조 공정 과정까지, 그러니까 제조 분석 기술 이전 전 과정까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 매뉴팩처링 사이트에서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대량 생산, 커머셜 배지에 대한 대량 생산이 매뉴팩처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일반적인 그 의약품 개발 과정을 다시 보시면, 프리클리니컬부터 전임상부터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까지 이후 진행이 되게 되고, 그 이후 론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기 임상용 제형 선정은 전임상부터 임상 1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 임상 2상부터는 시판형 제형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제네릭과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우선 API가 있으면 그 API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프리포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먼저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덕트를 디자인하고 프로덕트에 대해서 최적화를 한 다음 다시 제조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 디자인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디자인을 실시를 한 이후에 다시 제조 공정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임상 시험약, 임상 1상이나 생동약에 대한 스케일업 배지를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하게 되면 커머셜 배지로 스케일업을 하게 되고,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NDA에 서미션을 해서 론칭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이 거쳐지는데, 우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제형 설계 방법이랑 QBD 방법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은 experimental 메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에 기반한 경험적, 의약품 개발 전반에 대한 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실험을 할 때 한 번에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QBD, Quality by Design에서는 의약품의 주요 품질 특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과 공정 이해를 위해서 다별량 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별량 시험을 통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확립하고 이러한 PAT 장비까지 도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미래 산업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는 제조 공정이 앞부분에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실생산 배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만 실시를 하게 되는데, QBD에서는 앞부분에 나왔던 의약품 개발 전반에 대한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전주기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품질, 공정, 확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전략도 세울 수 있고, 통계적인 관리 방법을 적용을 해서 실제 지금까지 해왔던 최적화와 재현성에 중점을 뒀던 방식이 아니라 통계적인 공정관리 방법을 통해서 제조 공정을 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관리 부분을 다시 보자면, 주로 적합이냐 부적합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IPC 아니면 공정검사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도 오프라인으로 분석을 했었지만, QBD에서는 적절한 피드백과 포워딩을 받아서 공정 분석 기술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이후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서 공정 추적이나 경향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인 공정 관리 방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규격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품질 관리 수단으로 배지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졌지만, 현재 QBD에서는 전체적인 품질 관리 전략의 일부로서 목표 제품 성능을 미리 확립을 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플렉서블하게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전략에서도 마찬가지, 최종 제품에 대해서,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의약품 품질 관리를 해왔지만, 지금은 위해 관리랑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의약품의 품질 확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통하는 전주기 관리에서 지금까지는 반응적 조치를 통했지만 QBD에서는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 촉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팅이 됐는지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은 재현성 위주였습니다. 재현성 위주였지만 현재 도입이 되고 있는 QBD 시스템에서는 환자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점을 두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시 역사를 두고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QBD가 왜 나왔냐면 품질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크게 많이 이슈가 돼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지만, 의약품 산업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1985년 이미 조셉 주란이라는 분에 의해서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적용하고 있지 않다가 2000년대 초반 아주 큰 이슈, 글로벌 빅파마에서 큰 이슈 같은 것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란 개념으로 파이널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2005년, 2008년, 2009년까지 ICH Q9, Q10, 그 다음에 QA까지, 리비전 2까지 계속 ICH 가이드라인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ICH Q11에서는 드럭 서브스턴스에 대한 내용들이 삽입이 되고, 지금 QBD, PAT 관련 규제 기관으로는 ICH, FDA, 그 다음에 PMDA, EMA, 웬만한 규제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QBD, PAT를 도입한 다국적 제약사는 글로벌 빅파마는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QBD란 정확하게 뭔가? 의약품의 품질 목표를 미리 설정을 해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이해와 공정 관리를 통해 과학 및 품질 유해 관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의약품 개발 방법에 대한 도입을 말합니다. 자, QBD에 관련된 정의와 가이드라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ICH Q8, Q9, Q10이 들어가고, 드럭 서브스턴스에 대한 거는 Q11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이게 주성분과 부영제의 특징과 공정 파라미터 상의 다차원의 조합과 상호작용이라는 설계 공간, 그러니까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둔 접근 방식의 의약품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ICH 가이드라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Q8과 Q8 리비전 2, 그 다음에 Q9, Q10, Q11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우리가 ICH Q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Q1은 스테빌리티에 대한 내용이고, Q2는 Analytical Validation에 대한 내용, Q3는 Impurity, Q4는 Pharmacopoeia, Q5는 품질에 대한 내용, Q6는 Specific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 시스템에 대한 품질에 대한 얘기는 GMP입니다. 7에 나와 있고, 그 이후 출시되었던, 투고되었던 Q8과 Q9과 Q10은 QBD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Q8은 제형에 대한 개발 내용입니다. 의약품 개발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그 의약품 디자인을 가지고 공정은 어떻게 하고 주성분은 어떤 식으로 쓰고 시설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 이전을 Q10 공장 시스템에다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매뉴팩처링 사이트에서는 디스트리뷰션 해서 환자한테 넘어가는데, 이 전체 일련의 과정을 Q9에서 전체적으로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리스크 기반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QB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이 ICH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덕트 디자인과 프로세스 디자인, 그 다음에 스케일업과 트랜스퍼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커머셜 매뉴팩처링이 들어가게 되는데, ICH Q8과 Q8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디자인부터 스케일업까지 다 들어가게 되고, ICH Q9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CH Q10에서는 파마슈티컬 퀄리티 시스템인데 프로세스 디자인부터 공정부터 커머셜 매뉴팩처링까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글을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GLP, GCP, GMP, GDP라는 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의약품의 3대 요소 세이프티, 에피커시, 퀄리티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됩니다. Good Laboratory Practice에서는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중점이 해서 들어가는 거고 Good Clinical Practice 같은 경우에는 에피커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GMP에서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퀄리티에 대한 내용이고 환자한테 수급이 되고 입수가 되는 Good Distribution Practice는 End of Cycle 이후에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의약품 개발 과정을 실시를 하게 되면 우선 QBD를 적용하기 전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색 파란 부분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커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돼 있지만 Q8과 Q10을 적용하게 된다면 프로세스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매우 커지게 되고 리스크는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리스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 Q9과 Q10을 조금 더 적용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에 대한 언더스탠딩은 좀 더 커지게 되고 리스크는 굉장히 줄어들게 돼서 의약품 개발에 대한 품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용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QBD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했던 용어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약어가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QBD, QTPP, CQA, CMA, CPP, DOE, DS, PAT 같은 용어들이 쓰이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FDA에 나와 있는 예시 모델을 지금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QBD 같은 경우 목표 설정을 통해서 과학과 품질 리스크를 기반으로 공정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QTPP는 안정성, 유효성을 감안해서 원하는 품질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예측적 품질 특성을 요약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뒷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맥도날드의 프렌치 후라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의 프렌치 후라이는 이미 1997년도에 QBD를 적용을 해서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CMA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맥도날드의 프렌치 후라이, 그러니까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러셋 버뱅크라는 감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자를 보시면 굉장히 길고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지역에 100서클 이상 되는 농장을 맥도날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아주 품질 좋은 감자를 생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CMA라고 하는 거는 크리티컬한 매터리얼 어트리뷰트입니다. 물질에 대한 특성인 거죠. 아주 좋은 물질의 특성이 이런 감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QA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는 그 다음에 그 밑부분에는 CPP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보면 CPP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CPP는 Critical Process Parameter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미터란 이 감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우선 감자를 씻습니다. 맨 처음에 왼쪽부터 보시면 감자 껍질을 벗기고 와싱을 한 다음에 적어도 12시간 동안 전분을 식초물에다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린싱을 한 다음에 약 카놀라 오일에 390도 정도 되는 뜨거운 기름에서 45도에서 60초 가량 프렌치 프라이를 프리프라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즉석으로 바로 적어도 4시간 이상 얼려버립니다. 그 이후 전 세계 어느 각지로 다 뿔뿔이 이렇게 배송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바로 먹기 직전 5분 전에 270도에서 375도 정도 되는 파이널 프라잉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감자의 품질 특성이 바로 CQA입니다. Even Right Golden Blonde. 감자가
황금색을 띠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삭바삭한 바깥 외향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내부는 굉장히 플러피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크리스피한 게 유지가 돼야 되는 이 네 가지의 CQA,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목표 품질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CQ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게 CPP, 그 다음에 감자가 물질인 감자가 CMA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잠깐 아까 역사는 말씀드렸지만,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품질 관리학이나 품질 보증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 보면 이분들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슈하트 박사, 아니면 에드워드 데밍 박사님, 그 다음에 조셉 주란 박사님이 나오는데, 조셉 주란 박사님은 QBD에 대한 내용을 제창을 했는데, 이 모든 분들은 다 선후배 관계입니다. 모든 이 세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벨 연구소 출신들이고, 그 당시에는 전화기의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적용되고 있죠. 통계 관리도. 컨트롤 차트를 통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고, 에드워드 데밍을 통해서 통계적 품질 관리 SQC에 대한 제창하신 분인데, 품질 향상을 통해서 실질 비용은 좀 더 낮아진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셉 주란 박사님을 통해서 파레토 법칙을 써서 품질 개선의 주요 방법론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여기 지금 중간에 계시는 에드워드 데밍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노벨상 다음으로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데밍상이라고. 왜 데밍상이 유명하게 되고 일본 사람들이 찬양하게 됐냐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패망을 한 수준이었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에드워드 데밍의 손을 이끌고, 어차피 망했는데 미국에서는 너 이론을 받아주지 않으니 일본에 가서 한번 네 이론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 한번 적용을 시켜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어차피 밑자의 본전이기 때문에 통계적 품질관리 시스템의 SQC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게 도요타의 간방 방식, 지도카, 저스트 인 타임, 그 다음에 업무 표준화 방식을 통해서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죠. 그래서 1970년도에는 일본이 미국을 앞지르게 됐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조셉 주란은 모든 그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파레토 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결과의 80%는 대체적으로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선 그 QBD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의약품의 3대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QBD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잠깐 넘어갈게요. QBD의 3대 요소는 프로덕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환자한테 발열이나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발열이나 부작용이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프로덕트에 있는, 의약품에 있는 함량이나 순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프로덕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함량이랑 순도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제대로 된 함량이랑 순도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다면 함량이랑 순도가 왜 떨어졌지? 라는 걸 다시 거꾸로 넘어가 보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공정이나 온도 변수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컨트롤한 걸 가지고 제대로 된 의약품을 제조를 하니 함량과 순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가능하게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한테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이나 부작용 같은 이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품질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QBD에 대한 적용 방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스텝은 처음에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크리티컬한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설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기에 맞는
CQA에 맞는 프로세스 파라미터와 주성분과 부용제의 특성에 연결되어 있는 CQA를 마련할 수 있게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 디자인 스페이스를 확립을 해서 관리 전략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다시 넘어오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전반적인 QBD 시스템은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의약품을 먼저 열어보면 안에 인서트 페이퍼가 있습니다. 인서트 페이퍼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서트 페이퍼 내용을 보시면 투여 경로, 투약 형태, 용기는 어떻고, 쉘프 라이프는 뭐 24개월인지 36개월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크리티컬 퀄리티 어트리뷰트는 완제 의약품의 성적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량, 유효물질, 그러니까 화학적 특성, 결정형 입도, 물리학적 특성 같은, 아니면 부영제의 컴퍼터빌리티 결과들에 따른 그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품질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 이후 밑에 보시면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품질을 어떻게 확립할 거냐는 CPP와 CMA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게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냥 프로세스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고 매터리얼 어트리뷰트들이 있는데 앞에 C가 붙습니다. 이 C는 크리티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크리티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윗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다시 퀄리티 어트리뷰트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함량, 유효물질, 유기용매,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앞부분에 크리티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들이 전반적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미리 의약품의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았나? 라는 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디자인되어 있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가져가면 일정한 퀄리티로 유지가 가능한 의약품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QBD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QBD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불량품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제조 단가도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중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장치들의 가동화를 최소화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한테는 부작용이나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의약품을 과학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체계화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국제 규제에 허가를 낼 수도 있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시면 QBD에 대한 예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QBD 예시 모델과 글로벌 QBD 예시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본에 나와 있던 예시 모델, 한국에서 나와 있던 예시 모델을 가지고 제가 좀 비교를 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출시되었던 IR과 MR 정제에 대한 예시 모델을 보시면 DOE에 대한 횟수들이 굉장히 적고, DOE에 대한 횟수 및 종류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개발을 하면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어 있는 K 정제랑 K 캡슐에 대한 QBD 예시 모델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DOE 포함 횟수도 한 200회, 그 다음에 K 캡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회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 필요한 내용만 사용을 하고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를 해도 됩니다. 실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 PHA랑 FMEA를 적용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될 텐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 문제가 없는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는 다 삭제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모든 실험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정제개발 모식도랑 QBD 예시 모델을 가지고 나와 있는 개발 모식도를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여기서 먼저 과제 선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료 조사를 하고 원료 수배를 해서 제재 시험 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제재 시험은 약
100정에서 500T 분량으로 만들어서 부영제 선정을 통하고 제조 방법은 직타로 가져갈 건지 건식으로 가져갈 건지 습식으로 가져갈 건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제조 평가를 통해서 약 3종에서 5종 정도 처방을 가지고 제재 시험을 통해서 좀 더 스케일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재 평가를 통하고 안정성 시험, 그 다음에 허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재 완료 보고서를 쓰면 끝나는 거죠. 이게 더 쉬운데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QBD가 굉장히 어렵고 다르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일반적인 정제 개발 모식도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을 하고 CQA를 만든다고 했지만 우선 자료조사와 원료 수배 모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첨가제 배합적합성 선정을 통하고 제조 공정도를 작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과정입니다. 단 밑부분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위험성 평가가 들어가는데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적용만 시켜주고 우선 위에도 평가만 좀 더 삽입이 된다면 의약품 개발하는데 좀 더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라 QBD 예시 모델과 일반적인 정제 개발 모식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챕터 2에서는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QBD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개론에서는 일반 제조 공정의 모식도랑 QBD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QTPP를 어떤 식으로 확립을 할지, 그 다음에 CQA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 세 번째는 CQA에 영향을 주는 CMA랑 CPP에 대한 퀄리티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걸 기반으로 DOE랑 실험 설계법이랑 설계 공간인 디자인 스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 PAT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관리 전략과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로 의약품 설계 기반 제형 설계를 하기 위해서 타블렛 제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습식 과립을 적용하고 건조 공정과 후온압 할때 그 다음에 다정을 하는 데까지의 공정을 적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TPP는 환자의 관점, 그 다음에 의사의 관점, 약사의 관점, 이 세 뷰포인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여기서 퀄리티 바이 타겟 프로파일이라고 그 예시 모델과 아니면 FDA 사이트에서 나와 있고 ICH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의약품의 품질 특성과 이상적인 목표로 하는 품질을 보장하는 것과 의약품의 세이프티, 에피커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QTPP를 뜯어보면 이건 의약품을 저희가 보통 의약품을 사죠. 의약품을 사면 의약품을 뜯었을 때 들어가 있는 의약품의 인서트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약품의 인서트 페이퍼에는 적응증, 제형, 투여 경로, 용량, 약동학에 대한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주의사항, 그 다음에 사용기간, 포장 및 용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QTPP 요소들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목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응증은 본태성 고혈압이고 제형은 400mg 이하의 속방이 되는 나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투여 경로는 경구투여입니다. 포로주로 투여하는 경구투여고 용량은 1일 1회 100mg 이상의 주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QTPP에 그러니까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고 이 위험성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타당성, 저스티피케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투여 경로를 잠깐 볼게요. 투여 경로. 경구투여는 투여 경로의 타당성 부분을 먼저 보시면 경구투여는 약물 투약 용이성과 순응도가 굉장히 높은 투여 경로 중 하나이고 경구투여를 해야 되는 정제인데 이걸 다른 데다 쓰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약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작성을 할 때
크게 리스크가 없을 것 같아 라면 위험성이 없다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약동학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제네릭 의약품이나 계량신약 의약품을 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타당성에서 보시면 생물학적 동등성, 안정성, 유효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에 임상에, 환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조약과 AUC CMAX가 동일해야지만 가능하게 되겠죠.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붉은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QTP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CQA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CQA는 목표로 하는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특성이 적절한 제한 범위 또는 분포 내에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역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가정을 하고 CQA를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CQA라는 건 완제의약품에 대한 완제의약품 성적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약전에 보면 기시법들이 막 나와 있죠.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시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품질에 대한 특성인 거죠. 의약품의 품질 특성, 퀄리티 어트리뷰트가 뭐가 있지? 크리티컬한 거와 크리티컬하지 않은 거를 저는 색깔을 표기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안정성, 유효성, 품질에 대한 의약품의 3대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QA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QA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타당성은 제가 색깔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확인 시험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기시법에 보면 확인 시험, 함량, 유효물질, 수분, 잔류용매, 미생물 한도, 용출 시험까지 다 나와 있게 되죠. 자,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저희는 그 범위만 정해줬습니다. 기시법에서는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그렇지만 QBD에서는 정확하게 크리티컬하냐, 크리티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확인 시험부터 볼게요. 확인 시험은 안정성, 효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CQA에서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함량이나 유효물질 아니면 제재균일성 시험, 함량균일성 시험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성분만 확인이 되면 되는데 얘는 크리티컬한 퀄리티 어트리뷰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형 개발이나 공정 개발에서 논의되지 않아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CQ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A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유효물질, 안정성, 유효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효물질을 보시면 먼저 목표가 있어요. 주성분의 미확인 분해물이 0.2%, 토탈 임퓨리티가 똑같이 0.2%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재 연구랑 공정 변수, 안정성 시험 하죠. 안정성 시험에서 분해 산물이 안정성, 유효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물질은 제품이나 프로세스 개발 과정 동안 평가가 돼야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퀄리티 어트리뷰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함량, 함균, 수분, 유효물질, 그 다음에 용출까지는 크리티컬한 어트리뷰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형별 주요 CQA를 잠깐 보시면 정제나 경질 캡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용출 붕해, 경도 마손도, 그 다음에 함량, 유효물질, 제재균일성, 수분 함량, 미생물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랄 리퀴드 같은 경구용 액체 같은 경우에는 pH도 들어갈 거고 방부제 함량, 항산화제 함량, 그 다음에 에탄올 함량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란터럴 드럭인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무균, 엔도톡신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형에는 성상, 확인, 순도, 분순물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경우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CQA는 각 제형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 표준서나 제조지시 및 기록서에 보면 나와 있는, 아니면 기시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CQA에 영향을 주는 CMA와 CPP에 대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CMA도 마찬가지입니다. ICH 가이드라인과 FDA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CMA를 주성분과 부용제의 물리학적 특성 아니면 반제품 또는 완제의약품에 CQA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그 다음에 CPP는 중간체 또는 완제의약품에 CQA에 영향을 주는 공정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정을 목표로 하는 품질의 의약품 생산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걸 아주 간단하게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련적인 과정,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한 일련적인 과정은 먼저 확인을 하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션을 해서 어세스먼트를 하는 총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 리스크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할 때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나 그 프로세스 매핑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프로세스 매핑을 먼저 썼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의약품 개발 과정이 제조 공정 과정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과, 혼합, 과립, 건조, 정립, 후원합, 활택, 타정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맵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Material Attribute의 인풋 값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파라미터는 제조 공정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이 공정을 따라서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 Material Attribute, 주성분 아니면 부용제에 대해서 주성분의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부용제의 파티클 사이즈 어트리뷰션과 흐름성은 어떻게 되는지 BDTD CI를 측정하겠죠. 그 다음에 부용제의 락간 편차가 생길 거고 그랬을 때 제조 공정을 할 때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스크린 사이즈를 홀 타입을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스크린 사이즈를 그레이팅 타입을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밀링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따라서 분체의 입자 분포도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분체의 흐름성 역시 BDTD CI를 측정해 보면 아웃풋 값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 아웃풋 값이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똑같이 내려옵니다. 자, 이게 다시 인풋 값이 되고 다시 혼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혼합을 할 거냐 블렌딩 타입을 어떤 식으로 쓸고 그 다음에 분체 투여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회전 속도, 회전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아웃풋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다 혼합을 했으니까 혼합물의 함량과 혼합물의 혼합도가 다시 X 값이 되고 다시 또 과립에 대한 일련의 과정 또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는 프로세스 맵을 작성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스크를 이제 분석을 해야죠. 우선 API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할게요. API라는 건 주성분이죠.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에 대해서 먼저 매트릭스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PHA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HA란 Preliminary Hazard Analysis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우선 CQA를 먼저 잡을게요. 성상, 함량, 함균, 유해물질 용출에 대해서 이 주성분이 입도, 흐름성, 수분, 잔류용매, 용해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제조 공정에 초기 위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초기 위해 평가를 해서 각 칸마다 위해도가 높고 중간이고 낮음을 먼저 평가를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모여야 되겠죠. 제형, 그 다음에 분석팀, 그 다음에 품질관리, 품질보증팀에서 다 얘기를 오고 가면서 우선 작성을 해봅니다. 자, 이때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면 초록색, 그 다음에 약간 중간 정도의 위험성이면 노란색,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할 때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서 봤더니 이 API 같은 경우에는 입도가 굉장히 용출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해도에도 입도가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용해도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걸 우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제조공정 위해 평가 갱신을 하게 되면 다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크게 위험성이 없다 하면 다 삭제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API에 대한 피지컬 프로퍼티랑 케미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테이블은 FMEA라고 부릅니다. 페일러 모드 이펙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PHA에서 나왔던 이 러프한 위해도를 가지고 그 수치값으로 다시
환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FMEA를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CMA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MA들이 있을 거예요. 솔리드 스테이트 폼이냐, 입자 분포도냐, 흐름성이냐, 수분이냐, 잔류 용매나 용해도냐, 뭐 다양한 것들이 MA로 갖추고 있을 텐데, 저는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를 매겼더니 실패할 수 있는 모드가 뭐냐? 만약에 다른 결정형이고, 그 다음에 입자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요.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흐름성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혼합 공정에서 불균일한 혼합을 유발할 수도 있고, 낮은 혼합물의 혼합도로 유발을 하게 된다면 퀄리티에 굉장히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입자 분포도에 따라서 낮은 용해도의 약물이 나오게 되면 의약품에서 용출에 영향을 줄 거고, BA나 에피커시에 손상을 유발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점수를 한번 매긴다고 가정을 하고 IPN을 한번 설정을 했어요. IPN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프라이어티 넘버라고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PSD, SOD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PSD 방법으로 먼저 IPN을 점수를 확립을 해봤어요. P라고 하는 거는 probability,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severity는 심각도, 그 다음에 D는 detectability, 검출되는 정도. 자, 이걸 1점부터 4점까지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P라고 하는 거는 가능성이 낮을 때는 1점, 그 다음에 굉장히 확률 빈도가 높을 때는 4점, 그 다음에 심각도가 있을 때는, 심각하지 않을 때는 1점, 극단적인 정도일 때는 4점, 이런 식으로 detectability랑 severity, 그 다음에 probability에 대한 것들을 다 점수화해서 RPN을 다 곱해요. 그러니까 P에 4점이 나오고 그 severity에 4점, 그 다음에 detectability에 2점이 나오면 총 합이 RPN 점수가 32점이 나왔어요. 입자 분포도에서는 48점이 나오고, 흐름성도 48점이 나왔고, 나머지 수분에서는 12점, 12점, 24점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정했어요. 30점이 넘어갈 때는 리스크 프라이어티 넘버가 리스크를 대비를 해서 실험 설계나 DOE 등의 주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점이 넘는 거는 가져와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API에 대한 크리티컬한 매터리얼 어트리뷰트는 뭐다? 아까 점수가 30점이 넘어갔던 솔리드 스테이트 폼,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 플로우 프로퍼티를 세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PI랑 부영제 간의 1대1로 배합 적합성을 실시를 하게 되죠. 50% 믹스를 하게 되는데 주성분과 부영제를 1대1로 믹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SC랑 XRD로 먼저 확인을 해서 크게 이슈가 없으면 추천할 수 있는 부영제, 만약에 이슈가 있으면 인터랙션이 있는지 임퓨리티 테스트를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그니피컨트한 좀 주요한 브레이크다운이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부영제를 다시 찾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영제, 붕해제, 활택제, 결합제, 가용화제까지 다양하게 제형 개발을 위해서 나열을 해놓습니다. 이 중에서 성상, 융점, 그 다음에 순도시험 결정형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부영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MCC랑 전화 전분, 그 다음에 붕해제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포비돈, 활택제 같은 경우에는 컴프리톨 888, 그 다음에 결합제 같은 경우에는 HPC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 우선 DSC 결과 가지고 먼저 확인합니다. XRD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순도 시험을 했을 때, 자, 부영제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어떤 거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우선 DSC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하죠. 자, 아까 5개 나와 있던 마니톨, 락토즈, 그 다음에 MCC, 전화 전분 같은 이런 것들을 먼저 DSC를 이니셜과 2주, 4주를 다 찍어봤어요. 그랬을 때 마니톨 같은 경우는 주성분과 반응성이 있었어요. 픽이 왼쪽으로 시프팅이 됐고, 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20도 정도 시프팅이 되면서 발열 픽이 이중으로 겹쳐요. 그렇지만 MCC 같은 경우에는 픽 위치 변화가 없었고, 전화 전분 역시 픽 위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거는 MCC와 전화 전분, 그 다음에 붕해제에서도 마찬가지. 다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소듐 스타치 글라이코레이트랑 소듐
크로스 카멜로사 액티솔 같은 경우에는 픽이 12도 가량 시프팅이 됐어요. 그렇지만 크로스 포피돈 같은 경우에는 발열 픽이 흡열 픽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픽 위치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붕해제로 쓸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고 유연물질 테스트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익스피언트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합니다. 자, 앞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용제에 대해서 희석제, 결합제, 과립화제, 붕해제, 계면활성제, 윤활제, 안티 어드헤런트, 활tek제까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CQA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쭉 나열을 하게 됐을 때 결합제, 과립화제, 붕해제 같은 경우에는 용출에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이 생기는 걸로 PHA에서 확인이 되고 FMA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 결합제 양이랑 붕해제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양이 크리티컬한 매처럴 어트리뷰트로 확인이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SD가 4점, 4점, 2점 나오니까 RPN 점수가 거의 30점이 넘어갔어요. 아, DOE를 해야 되구나. 주요한 조치가 필요한 물질임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합제, 붕해제, 계면활성제를 CMA로 잡은 겁니다. 자, 그 이후 CPP가 들어가야죠. 이제 Manufacturing Process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들어갈 건데 우선 직타 FBG 유동층 과립, 그 다음에 건식 과립, 습식 과립 중에서도 하이시어 믹서를 써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선 매트릭스 분석을 쭉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건 습식 과립법이에요. 습식 과립으로 만든다고 똑같이 얘기를 드리고 CPP를 보시면 사과, 과립 제조, 건조, 정립, 후원합, 그 다음에 타정까지 들어갔을 때 과립 제조와 타정, 그 다음에 후혼합에서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이 좀 됐었어요. 다 PSD에서 RPN 점수가 거의 30점, 40점 가까이 되는 경우를 확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 습식 제조를 할 때 과립물의 생산 가능성이랑 타정물의 용출 시간이 증가된다는 게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런 식으로 용출 시간이 증가가 된다면 BA랑 에피커시에 분명히 손상을 유발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RPN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로세싱 파라미터에서는 습식, 그 다음에 건조, 후혼합, 타정이 크리티컬한 프로세스 파라미터로 설정을 했고 그걸 가지고 DOE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DOE라는 거는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실험 설계법이라고 부르고 실험 계획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실험의 체계적인 디자인인데 아웃풋에 의해서 Y 값에 의해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로 인풋 값으로 X 값으로부터 나온다.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모든 잠재적 요인을 평가해서 X 값과 Y 값의 상관관계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알아듣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방법은 OPET이라고 불러요. One Factor Error Time. 그렇지만 실험 계획법에서는 실험을 미리 계획을 해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고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최소의 실험 횟수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신뢰를 하지 못했는데 실제 써보시면 굉장히 다릅니다. 실험 설계를 먼저 요인을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선별을 하고 최적화를 해서 통계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는데 주요 용어를 보자면 X 값이 있어요. X 팩터예요. 실험 인자를 X 값으로 가져가고 리스판스는 Y 값입니다. 각 인자의 실험 설정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준이라고 하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의약품을 제조할 때 타정 공정이에요. 그 위에 상펀치가 있고 하펀치가 있고 파우더 혼합물이 피더를 통해서 혼합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압을 주는 프리 컴프레션 롤러에 의해서 예압을 주고 메인 컴프레션 롤에서 꿍 하면서 찍겠죠. 그러면서 정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타정 조건의 예를 보시면 X1은 예압, X2는 본압, X3는 타정 속도, Y1은 마손도, Y2는 경도라고
가정을 하고 볼게요. 자, 요인은 x1, x2, x3예요. y값은 반응값은 y1, y2예요. 그 다음에 범위, 우리가 실험을 하는 범위는 뭐 만약 그걸 레벨이라고 불러요. 10rpm으로 할 거냐, 20rpm으로 할 거냐, 40rpm으로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10, 20, 30, 40이면 4레벨. 만약에 두 개만 할 거다. 10rpm과 40rpm 할 거다. 2레벨. 이런 식으로 가정이 되는 거죠.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그 DOE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오펫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듯이 원 팩터 에러 타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습식 가립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습식 가립을 막 돌려요. 2분, 4분, 6분, 8분을 했는데 4분이 제일 좋았어요. 자, X 값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Z 값으로 갔을 때, 자, 2분, 4분, 8분 했을 때, 결합액의 양을 넣어요. 그랬을 때 결합액의 양이 20ml, 30ml, 40ml, 50ml 있으면 30ml이 제일 가장 좋았어. 그럼 또 위로 가요. 그때 과립의 단단하기 정도 아니면은 온도에 따라서 조금 온도를 바꿀까? 아니면 건조 온도를 바꿀까? 그래서 건조 온도를 바꾸는 걸 Y 값이라고 할게요. 그때 건조를 10분을 하고 30분을 하고 50분을 하고 70분을 할게요. 그랬을 때 50분이 제일 좋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용출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범위가 어디가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DOE라는 거는 다별량 변수로 끝점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 대해서 가진 낮은 레벨과 높은 레벨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오페처럼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낮은 범위부터 높은 레벨까지 모든 실험을 끝부분을 다 해주기 때문에 한 번의 실험으로 모든 범위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실험 설계법의 종류를 보시면 완전 요인 설계, 스크리닝 실험 설계, 반응 표면법, 그다음에 반응 표면법 하면은 중심 합성 설계랑 박스뱅킹, 혼합물 설계는 심플레스 격자, 심플레스 중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실험 설계법의 로드맵을 잠깐 볼게요. QTPP부터 CQA를 하고 CMA와 CPP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DOE를 하게 됩니다. 자, RPN을 통해서 나오는 DOE를 하게 되는데 이때 순서는 스크리닝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수준 완전 요인 실험 같은 경우에는 팩터가 3개 이내, 그 다음에 이수준 부분 요인 같은 경우에는 실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4번에서 6번 사이를 하게 되고 플라켓 범함 같은 경우에는 요인이 너무 많을 때 7개 이상일 때 7개에서 32개까지 한꺼번에 할 때를 쓰는데 보통 API하고 부영제 간의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할 때 브라켓 범안을 쓰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할 때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요인 설계, 반응 표면, 혼합물 설계를 실시를 하면 되고 3수준 요인 설계는 팩터가 2개일 때, 그 다음에 2수준 부분 요인 설계에 대해서는 팩터가 3개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반응 표면 설계를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우리가 공정을 할 때는 반응 표면 설계를 많이 쓰고 혼합물 설계는 제형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중심 합선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팩터가 2개에서 6개는 중심 합선 설계, 박스 뱅킹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5개 사이, 그 다음에 혼합물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심플레스 격자, 중심 설계 제한 조건에 혼합물 설계까지 2개에서 6개까지 팩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Y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설명드릴 DOE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디자인 엑스퍼트부터 시작해서 JMP 거, 사스에서 나오는 JMP, 그 다음에 미니텍, 이레텍에서 나오는 미니텍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텍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근데 실제 쓰는 이 프로그램에서 쓰는 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파일 편집, 데이터 계산, 통계 분석까지 가는 이 미니탭이라는 프로그램,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통계 분석 파트에서 실험 설계법 파트 하나만 있어요. 거기서 요인, 반응 표면, 혼합, 다구치 설계까지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통계 분석에 나와 있는 실험 설계법 안에 들어가고 요인, 그러면 요인을 가지고 요인 설계 생성을 할 겁니다. 그 밑에 쭉 4번째 보시면 요인 설계 분석을 하고 분석 이후에 요인, 그림, 입방채도, 등고선도, 표면도까지 다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클릭만 해주면
우리가 이때까지 실험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범위가 나와요. 범위가. 반응 표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그 로드맵에서 말씀드렸던 팩터가 3개냐, 4개냐, 5개냐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 반응 표면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반응 표면도 똑같아요. 설계 생성을 하고 설계 분석을 한 다음에 요인 그림, 등고선도, 표면도, 그 다음에 Y값이 2개 이상이면 중첩 등고선도를 써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 설계. 혼합물 설계도 똑같아요. 혼합물 설계도 생성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인 설계, 반응 궤적도, 등고선도, 표면도까지 방식은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터셔너리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하죠. 다구치 설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받아야 되는데, 디자인 스페이스의 범위를 정할 때는 CMA와 CPP의 멀티 디멘셔널 컨비네이션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품질을 보증한다 했는데,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OE에서 나온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RPN, CMA와 CPP를 가지고 나왔던 이 범위들을 가지고 DOE를 하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습식 과립에서 저희가 아까 잡았던 것들은 결합제, 붕해제, 그 다음에 CPP까지 재립 시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습식 과립에서 저는 면 중심 합성 설계법을 썼어요. 왜냐면 직선성이 안 나오고 곡면성이 나왔기 때문에 반응 표면 설계 중에서도 면 중심의 중심 합성 설계를 썼어요. 막스 뱅키는 써도 되는데 좀 더 범위를 가운데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면 중심 합성 설계를 썼고, 총 횟수는 20회 분량이 돼요. 자, 20번에 딱 실험만 한다면 모든 이 실험에 대한 범위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팩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인더, 디스인테그런트, 니딩 타임이 되고, 보통 우리가 쓰는 범위인 결합제의 양인 4%, 7%, 10%, 그 다음에 붕해제의 양인 1%, 3%, 5%, 그 다음에 재립 시간인 2분, 4분, 6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CMA랑 CPP에 대한 걸 넣어줘요. 아까 나왔던 이 부분의 테이블에 제가 넣었어요. 넣으면 자동적으로 실험 설계를 해줘요. 이때부터는 저희가 바보가 돼서 얘가 실험 설계를 해준 대로 실험을 하면 됩니다. 바인더 4%, 디스인테그런트 1%, 니딩 타임 2분이라면 그걸 가지고 경도, 마선도, 붕해, 용출에 대한 결과값들을 실험을 해서 넣습니다. 모든 20번의 실험을 해서 결과값들을 넣게 되면 각 요인에 대한 쿼드라틱 모델에 대해서 예측 방정식들이 나오게 되고 X값에 대한 함수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반응 표면 설계 분석을 해요. 그랬을 때 P-밸류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적합성 결여에서 문제가 없다. 이 0.05%가 다 이내라면 분산 분석은 다 만족하는 결과고, 적합성 결여가 있냐 없냐를 물었고 적합성 결여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0.05가 넘어갔기 때문에 다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 표면 설계 분석을 하고 모형을 최적화해서 클릭 하게 되면 요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파레토 차트랑 그 다음에 그 잔차, 그러니까 오차에 대해서 결과값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인 그림을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나오죠. 바인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세로로 되면 영향이 있는 거고, 가로로 돼 있으면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또 클릭을 해요. 그러면 등고선도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Y1, Y2, Y3, Y4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표면도도 클릭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나온 모든 통계 프로그램에서 나온 데이터의 값들을 넣어줘요. 리스판스 값들의 범위를 딱 제가 원하는 CQA의 범위를 넣어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Y1 하드니스 값은 경도가 9.5에서 12.7, 그 다음에 마손도는 0.15%를 넘지 않아야 되고, 붕해는 10분 이내에 완료가 됐으면 좋겠고, 용출 값은 30분에 90%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해주면
중첩 등고선도를 통해서 디자인 스페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범위가 나오는 거죠. 모든 4가지 y 값에 대한 공통 분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제가 넣었던 값들은 날리지 스페이스 영역이 되고 3가지 공통 분모에 대한 값들은 디자인 스페이스 값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는 커머셜라이징을 할 동안, 그러니까 작업자가 실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끝단과 끝단과 끝단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작업자가 쓸 수 있는 영역을 컨트롤 스페이스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NOR이라고도 Normal Operating Range라고 해서 NOR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다음 유독 그 건조를 할 때 FBD를 썼어요. FBD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 요인이 2개고 수준이 3개라서 완전 요인 3의 제곱, 완전 요인 설계를 해서 2가지 요인 값들로 40도, 60도, 80도까지 드라잉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30분, 60분, 90분까지 테스트를 해서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이 범위가 이런 식으로 LOD와 임퓨리티를 만족하는 레인지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후혼합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렌딩 할 때 블렌딩 속도랑 블렌딩 시간에 따라서 넣어줬을 때 똑같이 3의 제곱 완전 요인 설계를 실시를 했고, 똑같이 블렌딩 스피드랑 블렌딩 타임에 대한 값들이 자동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CQA에 대한 값들이 나오게 되면 쿼드라틱 모델에 의해서 예측 방정식이 나오고 요인 설계 등고선도 표면도가 나타나고 거기에 만족하는 레인지, 그러니까 디자인 스페이스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타종 공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종 공정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미터인 타종 공정에서 컴프레션 포스, 다정압이랑 타정 속도를 2가지 메인 CPP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다정압 얼마를 눌러서 다정을 하고 몇 RPM으로 돌렸을 때 제대로 된 범위가 나오는지 중심합선 설계법으로 해봤어요. 총 13번의 실험이 들어가게 되고 그 13번의 실험 동안 Y 값인 CQA 값들을 다 분석을 해서 넣어주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Y1, Y2, Y3, 그러니까 Y1 Probability, Y2 그 용출값, 그 다음에 컨텐츠 유니포미티까지 3가지 값들에 대해서 우선 반응 표면 설계 분석을 했어요. 크게 P 밸류가 맞는지를 확인을 했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값들은 삭제를 해줬어요. 삭제를 해주고 적합성에 결여가 있냐 없냐 오차에 대한 그 분석을 해서 모형을 최적화를 했죠. 모형을 최적화를 한 다음에 요인 그림, 등고선도, 표면도를 다 클릭을 하게 되면 범위, 그 다음에 어떤 게 영향을 끼치는지, Y 값에 어떤 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X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모든 등고선도를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만족하는 디자인 스페이스 값을 제가 범위를 입력했어요. Y1 프라이빌리티는 0.2% 이내에 들어오고 용출값도 30분일 때 90%를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유니포미티 함량균일성도 5% 이내인 값을 잡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원하는 레인지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제형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스케일업, 파일럿 스케일로 가죠. 우리가 보통 임상일상이나 생동약을 만들면 10만 티 분량을 생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형 개발에서 나왔던 디자인 스페이스 범위랑 실제적으로 습식 과립이랑 그 타정 공정에서 나왔던 코릴레이션 값, R스퀘어 값이 0.7%, 0.7, 약 70% 이상이면 만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럿 스케일에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했더니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똑같은 방법을 썼더니 이 안에 범위가 파일럿 단계에서 10만 티 분량으로 생산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걸 가지고 디졸루션 프로파일인 4대 용출을 했어요. pH 1.2, 4.0, 6.8 물에서 텔미사탄과 암노디핀에 대한 이 층정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PK 생동 테스트를 했을 때 동등 수준이 나오게 됐었죠. 자,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PAT를 적용하셔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제약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돼. QBD는 너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QBD는 PAT나 DOE가 아니에요. 다 삭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앞부분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작성을 다큐멘테이션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고, 제가 지금 PAT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냥 소개예요.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IR이 주로 많이 미래에는 많이 쓰일 거라고 예측이 돼서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기기들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사과, 혼합, 건조, 밀링, 그 다음에 혼합, 타정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FBRM이나 NIR 아니면 PSD나 NIR 같은 것들이 쓰이는데, 거의 다 온라인 타입의 NIR이 많이 쓰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소개 드린 건데, 그 FBRM이라고 습식 과립의 그 측정할 수 있는 과립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웨팅 상태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포커스드 빔 리플렉턴스 메저먼트라고 해서 FBRM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PVM이라고 파티클 뷰 마이크로스코프인데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인데 파티클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습식인 상태 아니면 젖어 있는 웨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바로바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언제 스탑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루이드 베드 드라이 FBD를 쓸 때 이런 식으로 FT-NIR을 삽입을 해놓고 측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측정이 가능한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그 밀링을 하기 위해서 밀링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티클 사이저예요. 파티클 사이저. 실시간으로 그 과립이 만들어진 것들이 떨어지면 그걸 정확하게, 입자 사이즈가 작으면 그 회절이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입자 사이즈가 크다면 회절이 크겠죠, 반경이. 그렇지만 입자 사이즈가 작다면 회절 반경이 작기 때문에 받는 디텍터가 끝부분에 있으면 아주 적은 레인지로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빔 블렌더나 아니면은 그 습식 과립에 많이 쓸 수 있는 NIR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랩 스케일, 파일럿 스케일,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배치 스케일까지 다양한 것들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그 IBC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NIR을 이용을 해서 혼합 공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혼합 공정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혼합을 할 때 초기예요. 그럴 때는 그 혼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굉장히 스펙트럼 변화가 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 중기가 되면 스펙트럼 변화가 어느 정도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혼합이 다 완료가 된다면 스펙트럼 변화가 거의 없어서 그 레인지, 변화가 없는 논 베리에이션 레인지가 가겠죠. 자, 우리가 그 IBC 혼합을 할 때 5분, 10분, 15분 주먹구구식으로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는 방법으로 제조 공정을 한다면 시간 소모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비용 절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NIR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유롱충 건조기랑 혼합기, 액체 이송관, 배양기, 분말 이송관, 액체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타정이나 경도를 따라서 우리가 컴프레션 머신에 연결해서 지금도 쓰고 있죠. 일반적인 공장에 오토메이팅 타블레팅 머신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중소제약사에서는 잘 안 쓰고 있고, 대기업 제약사나 중견기업 이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전략을 가져가야 되죠. 관리 전략은 CMA랑 CPP를 나눌 수가 있고요. CMA와 CPP를 제어하기 위해서 플랜딩된 세팅 값들을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크리티컬 매터리얼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확인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 가지 부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주성분도 있을 거고, 부형제들 우리가 앞에서 다 실험을 했어요. 제형 설계, 제조 공정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랩 스케일, 그 다음에 파일럿 스케일에서 우리가 임상약을 생산하거나 했어요. 그 다음에 커머셜 스케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커머셜 스케일로 DOE를 해버리면 20배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PV3 배지를 만들죠. PV3 배지를 가지고 배지 두 배지 간의 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숫자의 실험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허가 자료를 만들 수가 있고 다큐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CPP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과 습식 관리, FBD 정립, 보호납 할택, 타정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랩 스케일에서 모든 걸 다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파일럿 스케일에서 아주 적은 양을 확인하고 커머셜까지 갈 거예요. 커머셜까지 간다면 배치 투 배치로 우리가 과립의 일정한 흐름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혼합도와 용출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관리 전략이고, 관리 전략을 다큐멘테이션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약처에서 나왔던 JMO QBD 적용 모델에 보면 특성 변수에 대해서 우선 요인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배치 설정 값들을 이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설정 범위는 레인지로 디자인 스페이스로 잡히겠죠. 자, 그랬을 때 관리는 어떤 식으로 PAR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NOR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DS 스페시피케이션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모든 관리 전략이 확립이 되겠죠. 자, 모든 것들은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우리가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자료를 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형 설계랑 제조 공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좀 디테일한 부분은 CTD에 작성을 해요. CTD에 작성을 할 때도 좀 디테일하게 막 쓰죠. 그 부분들이 좀 더 리스크 어세스먼트 개념이 좀 더 가미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하면 지속적인 품질이 계속 올라가겠죠. 자, 지금 GMP에서는 인풋 값이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프로세스랑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아웃풋 값이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QBD에서는 베리에이션 되는 인풋 값을 넣더라도 프로세스를 변동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컨시스턴트한 아웃풋 값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드럭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부록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QBD 베이스드 모델은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까지 다양한 QBD 예시 모델들이 나와 있지만 제약업에 계시는, 제약회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나오는 각 제형별 예시 모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예시 모델을 좀 많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QBD 베이스드 그 제품들은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그 해외 허가나 아니면은 CTD 작성할 때는 되도록이면 QBD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그 R&D 사이트랑 매뉴팩처링 사이트가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융합을 해서 일원화되어 있는 것들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형을 개발하는 제재팀, 분석팀, 그 다음에 품질 보증, 품질 관리팀이 지금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사실 같이 모여서 다큐멘테이션을 작성하고 CTD를 마련해서 규제기관인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제출을 한다면 굉장히 파급 효과도 크고 괜찮은 의약품 자료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제가 썼던 논문이랑 그 다음에 그 발표했던 자료들 그리고 논문이나 리뷰 페이퍼들이 있고, 그 다음에 FDA 사이트에 나왔던 예시 모델,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간되었던 예시 모델, 그 다음에 ICH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해서 본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보고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고 감사 인사드립니다.